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세 가지 집값 악재가 동시에 나왔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세 가지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에서 3분기 가계신용을 발표했어요. 이 가계신용은요,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겁니다. 두 번째,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도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롬 파월 의장 연임 확정까지 이 세 가지가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큰 악재인데 하루 만에 동시에 나왔다는 거죠. 왜? 3분기 가계신용 같은 경우는요, 단기적인 금리 인상 요인이고요.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금리 인상 요인이며, 마지막 제롬 파월 의장 연임 확정과 그와 관련된 발언들이 장기적 금리 인상 요인이라는 겁니다. 자, 아마 저희 쇼킹부동산 가족분들은 이 세 가지 소식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 아실 텐데 간략하게 좀 정리를 드릴게요. 지금 한국은행에서는요,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왜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냐?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코로나19 비상조치 회수 필요성이 생겼거든요.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대출 껴서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요, 물가와 관련 없이 1.25%까지 비상조치 회수에 들어간다고 이미 밝힌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 급증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고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가 불안이죠. 자, 이 물가 불안이 심해지기 전에 유동성 회수할 필요가 나타나네? 그러면은 1.25%에다가 더해서 1.5나 1.7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더 안 올리고 싶겠죠. 문제는 이게 대한민국 요인만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긴축을 굉장히 강하게 할 경우에 대한민국도 금리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1.75% 이상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인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은 부채 지표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1.5% 이상의 물가 지표는 소비 지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5% 초과하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부분은 미국의 긴축 신호에 나왔는데 이 세 가지가 오늘 동시에 발표가 된 거죠.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3분기 가계신용 통계입니다. 이 가계신용 통계에서 가계대출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계대출 잔액이 1,744조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인 총액이 증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10% 증가를 했어요. 가계부채 총액도 문제지만 이 증가세가 OECD 국가 중 탑인 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빠른 긴축으로 전환했고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상에 나선 이유였죠. 자, 어느 대출이 많이 증가했나 봤더니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고른 비율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16조 원 증가했고요. 주택담보대출이 20조 원 증가를 했죠. 원래 기타대출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신용대출 규제 나섰는데 별로 효과가 없네. 왜냐면은 고승만 금융위원장이 신용대출 한도 이내로 축소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에 나선 것이 8월 말이었고요. 은행들이 이것을 반영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4분기 통계부터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금통위하고 다음 금통위에서 어떤 걸 볼 것인가? 이번에 3분기 가계부채 증가세를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겠죠. 그러면은 가계부채 예상한 대로 심각하구나. 그래서 내년 1월까지 빠른 금리 인상을 가능하게 하는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월 금통위가 언제인 줄 아시죠? 1월 14일입니다. 아직 이제 50일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내일 모레 기준금리 인상 플러스 또 1월 14일 날 기준금리 또 오르게 되면요,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볼게요.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입니다. 자, 이 소비자 동향 조사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수요층 물가 압력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예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층 인플레 요인이 가중된 건 다 알아요. 자, 그런데
국가별로 인플레이션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 수요 측에서 그 공급 측 인플레이션 요인을 받아줄 수 있냐, 여기에 차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3%대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치솟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 1% 초반 나오거든요. 한국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공급 측 인플레 요인이 누적된 건 아는데 수요 측에서 얼마나 받아줄 수 있냐, 이 소비자 동향 조사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선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요 107.6을 기록했습니다. 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죠.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게 지표에서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 103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예요. 게다가 6개월 후에 소비 지출 전망이 115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보다 6개월 뒤에 소비를 더 많이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물가가 불안한 이유는 높은 수요에 달려 있다. 그래서 가중되는 공급층 인플레 요인이 계속 수요에 반영되다 보니까 앞으로 더 높은 물가 상승세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은 이미 이주환 총재도 언급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번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주목받은 것이 있어요.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3개월 연속 2%, 2.4%였던 물가 인식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요, 각각 0.3%포인트씩 상승한 2.7%가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자, 경제 주체가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대표적으로 임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야, 기대 인플레이션, 내가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이 한 2.7%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내 월급을 1%나 2% 동결하면 월급이 깎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월급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것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작용한다? 소비 증가와 공급 측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을 부른다는 거죠. 또한 지금 금융 불균형을 가장 우려하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도 경계감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2.7%인데 예금금리가 1.1%네. 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되겠구나. 자산 버블이 추가로 생기기 전에 대응을 해야겠다. 어떻게?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래서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거는요, 급격한 금리 인상을 가능하게 하는 명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나온 관련된 지표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상보다 높은 수요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 장기화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연임 확정 부분이에요. 이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 연임보다 더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과 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 물가 안정을 다짐을 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은요, 고물가는 가족들, 특히 음식, 주택, 교통 같은 필수품의 높은 비용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타격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우리는 경제, 더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고 추가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대수단이 뭐 있겠습니까? 긴축을 한다는 얘기죠. 자,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62%까지 급등을 했고요. 대한민국 국채 시장도 오전장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다가 오후장에서 좀 안정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은 당연히 폭락을 했고요. 오늘 대한민국 증시도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 시작, 지금 내년 6월부터 시작되면은 이제 2022년에 3차례, 2023년에 4차례, 그리고 2024년에 2차례에서 4차례까지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냐? 2023년 말부터 대한민국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적어도 2023년에 미국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을 때 대한민국이 기준금리를 낮추지 못할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올릴 만큼 올렸다고 생각했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대한민국 기준금리를 추가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 기준금리 어디까지 올라갈까? 자, 한 언론 보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는 금리가 내년 1분기에 1.25%, 내년 1월에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내년 말에 1.5%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을 예상했다. 그리고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내후년인 2023년 말이면
기준금리가 2%까지 치솟을 거란 전망이 나왔다 이렇게 밝힌 거죠. 자, 기준금리가 2%가 되면 예금금리가 2.5에서 2.7%가 됩니다. 신용대출금리는 4% 중반대고요. 전세자금대출도 4.2% 수준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아무리 못해도 3.8% 이상 된다 보셔야 되죠.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0.5%대 형성된 주택가격, 예금금리가 0.78%대 형성된 주택가격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14년 이후에 8년 만에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 이제부터 미리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요, 파트 1에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의 충격도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 4에 문재인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 부분으로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공급이 예정됐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보셔야 되는데 파트 5 갭 투자에서 갭 투자 리스크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갭 투자자들이 못 견디고 주택을 매도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은 앞으로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